이 현장에서 여기 선생님들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공립 비율을 많이 높여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고 있어. 나가주세요.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뭐 구속되고 나서 좀 심경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처음에 갑자기 인정하셨는데. 황하나 씨랑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5월 3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봤지만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광주에는 대표 취임 이후에는 처음 간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경부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장애 집회를 갔고 또 오늘은 역순으로 이 광주 송정역을 시작으로 호남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네. 첫 일정인 광주 송정역 집회에서 네. 이 보신 것처럼 5.18 아까 관련 우산 쓰고 막 예, 그러대요. 5.18 네. 관련 단체 또 시민 단체 등의 거센 항의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따 다시 좀 그럴 확인 좀 겁니다. 해봐요. 예. 네, 최 반장, 아까 이제 박유천 씨 얼굴 잠깐 봤잖아요. 한류스타였던 박유천 승리 씨 관련한 속보가 오늘 어떤 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한때 탑을 찍었던 톱스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보신 것처럼 박유천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거짓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좀 사과를 하면서 반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고요. 네. 승리 씨는 지금 경찰 조사를 거의 십수 번 받았는데 네. 다음 주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십수번은 뭐예요?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몰라요? 17번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까칠하게 하는데 제가 편하네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어제 그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지만요. 다시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조직 이기주의란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큰 틀에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 또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절차 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에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법무장관이 나서서 공개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문무일 총장은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귀국하죠. 어떤 귀국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확인됐던 2012년 하반기 채용뿐 아니고 같은 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3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더 확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잡았다는 건데요. 새로 포착된 사례 가운데에서는 허범도 전 한국당이 아니죠.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고요. 이로써 KT 부정 채용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도 이따가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연예계 수사 등 법원 검찰 관련 속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박상기 법무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발언 등 패스트트랙 논란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늘 시민단체와 충돌한 한국당 광주 집회 등 정치권 소식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서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증거로서는 범행을 공모했거나 살인 등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12살 여중생은 조사 결과 친아버지와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걸로 알려졌지만 가정은 물론 경찰 어느 곳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기타 검경 수사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릴 적 학대의 상처를 갖고 어른이 된 미스백 백상아.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듯 학대받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 한지민 씨는 최근 백상예술대상까지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던 돈 끊겼다. 뭘 보내? 나다니지 말라 그랬지. 자꾸 이딴 식으로 다시 얘한테 손대면 손대다니.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어줍지 않게 참견 말라고. 자, 한지민 씨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지? 대본에 욕이 써있지 않아도 욕이 절로 나오는 연기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지만 무능을 넘어 괴물이 된 친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 내연녀까지 그야말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무명 여배우의 연기는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낯선 배우 권소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받을 줄 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즐겁게 왔는데 받고 싶었어요. 자, 이 같은 사건은 영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이 친아버지와 지낸 A양, 친부의 매질에 재혼한 친어머니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의붓 아버지로부터 이 잦은 학대를 당했고 또 다시 친부에게 맡겨지는데요. 그러다가 친모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A양은 계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이 계부의 보복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친부모 그리고 경찰까지 12살 소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엄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증거만으로는 친엄마가 딸을 살해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건데요. 경찰은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인정하고 있다.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등 추가 진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팥쥐 엄마라는 계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계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크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요. 이 아동학대 가해자는 41.8%가 친아버지 그리고 30.6%가 친어머니입니다. 이 계부, 계모는 각각 1.8% 그리고 1.5%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 이 사건 A양의 경우에는 친부가 계부의 성범죄 등에 대해 목포경찰에 신고를 낸 건 지난 9일입니다. 그래서 목포경찰서는 범죄 발생지 등을 고려해서 관할인 광주경찰서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나 서류 우편 발송 등의 시간이 걸려 지연이 됐고 그 사이에 이 같은 참극을 맞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친부와 계부에게 학대를 당한 A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씨,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결백을 호소하다가 구속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또 추가 혐의도 자백을 했죠. 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박유천 씨는 올해 초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해 6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약에 처음 손을 댄 건 지난해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황하나 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별 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지만 결국에 잘못된 재회였던 셈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주장도 나왔습니다. 좀 자는데 개인 나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어딨냐고 찾아서 빨리 5분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이럴 거라고 이러고. 하나 씨가 결별 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신 건가요? 어딨냐고 찾아내라고. 우리 너무 트러블이 많고 애증의 관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스포트라이트에서는요, 또 황하나 씨가 마약을 좋아했고 또 10년간 투약했다는 제보자의 주장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 씨가 클럽 버닝썬의 VIP였고 클럽 전 대표와 승리 씨와도 친해 자주 놀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이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승리 씨, 이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 횡령 혐의까지 10수차례 경찰에 나왔고요. 어제도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조사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씨 몇 가지만 여쭐게요.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2억원 어디에 썼습니까? 유인 삭제 등과 공무원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승리에 대해 보강 수사를 마친 뒤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유천 검찰 송치, 거짓말 죄송 벌 받겠다입니다. 네, 의붓딸 살해 사건 관련해서는 정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는 또 우리 다정의 가족분들의 반응이 많이 있었고요. 부모들의 왜곡된 인식, 또 경찰과 국가기관의 미흡한 보호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또 성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단계부터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관련한 사건은 조금 더 저희가 속보를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내용을 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촬영 시점 관련해서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죠. 네, 이 검찰 수사단이 최근 윤중천 씨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고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해당 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특수관광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과 같은 날인데요. 자, 실제로 이날 범죄가 발생한 거라면 15년 시효가 적용돼서 현재까지 시효가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고 밝힌 윤 씨는 촬영 시점이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윤 씨는 이 동영상에 나온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이 성범죄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여성의 얼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여성 이모 씨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자신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중천 씨는 이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수사단은 이 윤중천 씨 등을 상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또 동영상의 정확한 이 촬영 시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윤중천 씨가 이제 선별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단으로서도 조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자, 수사단이 어제 김학의 전 차관 부인, 그러니까 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 4일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한 달 만인 어제 강원도 양양에 있는 김 전 차관의 부인 자택에 대해서도 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검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만나거나 또 골프를 친 사실이 기록된 윤 씨 업무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이상의 뇌물이 전해졌는지 또 2009년 이후 범죄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재판부가 이제 구속을 연장할 건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기로 했죠. 네,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된 게 지난해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는 13일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데요. 이 기한이 만료되면 피고인은 원칙상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추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계속 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일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 검찰은 현재 임 전 차장 측에서 변호인들이 앞서 일괄 사퇴를 하거나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형직 법관들이 출석을 미루는 등 고의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 중에서 일부는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담긴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는요 소속 법원의 체육대회 일정 때문에 임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아, 뭐 때문에요? 체육대회요? 예. 근데 체육대회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관련법에 따르면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일정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 판사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가 법원의 공식 행사이긴 하지만 법관 직무와 관련돼 있거나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자, 체육대회를 불출석 사유로 이제 기재한 거는 사법농단 재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공판에서는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는데 임종원 전 차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입단속을 시키려 한 정황이 폭로가 됐죠. 예,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던 이 박상원 부장판사. 지난해 7월 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종원 전 차장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내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좀 신중히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한 거죠. 다만 임 전 차장이 며칠 후에 또 다시 전화를 해서 신경 쓸 거 없었던 말로 이해해라.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 부장판사는 또 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법리 검토를 해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처 근무 당시 박근혜 가면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한 보고서 제목에 대통령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도와주는 게 내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도 진술을 했고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데 대해서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사법농단을 밝히는 일종의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죠. 법복을 벗었는데 공익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의 발령을 받은 후에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무산 또는 축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소위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소위 시발점이 됐는데요. 지난 2월 사표를 내고 한 3개월가량 휴식을 취했고 어제부터는 한 공익인권법재단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판사는 11년 동안 법대와 책상 뒤에만 앉아 있었다면서 이제는 거리와 현장의 사람들 가까이 가보고 싶었다면서 이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KT 채용비리 의혹 관련한 속보가 또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간단히는 언급했지만 지금 이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황이 이제 좀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 알려졌던 9건의 부정 채용 사례 외에도 3건이 더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9건은 2012년 하반기 채용 때였고 검찰은 상반기에도 유력 인사가 연루된 이 채용 비리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검찰은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구속됐고 검찰로서는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 얘기대로라면 일단 이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자,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행법상 그 청탁한 사람 있잖아요.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이 유력 인사로는 뭐 김성태 한국당 의원, 또 성시철 전 공항공사 사장 등인데요.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죠. 자,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은 통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석채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한테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처벌을 하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그런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청탁을 하면서 보통 뭐 특정 지원자를 뽑으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대신 인간적으로 잘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 청탁을 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또 고위 공직자라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염동열 한국당 의원에게도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자, 그러나 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 기준이 또 까다롭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최경환 한국당 의원인데요. 이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좌관 채용을 청탁한 게 보좌관 출신을 채용을 청탁한 게 소관상임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 직원을 채용하는 건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 밖이라면서 1, 2심 모두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직권남용은 이제 판결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법 적용이 뭐 쉽진 않다는 생각도 들고. 자,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고 승리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검찰 송치 박유천 거짓말 죄송 벌 받겠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서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서 내일 조기 귀국하죠. 검경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장관은 오늘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속보 또 청와대발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명장,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함 2017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을 반성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자, 문무일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특히 여당은 국정농단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총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 총장 임명 첫 소감으로 다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생각이 났다며 한시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가 오기를 또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자,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장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르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읊으신 한시 내용이 그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 총장은 임기를 약 석 달 남기고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입장문을 낸 겁니다.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고 검찰이 이를 견제할 수 없게 되기에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입장을 낸 문 총장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를 앞당긴 내일 아침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를 메고 나선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소위 항명성 의견을 낸 검찰총장들은 사표 카드를 던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사퇴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를 내려놔봤자 차기 총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릴 뿐 오히려 수사권 조정 논의는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박과 또 그에 대한 반박, 검경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문무일 총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언제든 수사 개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 지휘는 중국 이외에 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촘촘한 통제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재판까지 고려해서 혐의 입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국민들은 사법적 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힘은 뺄 수 있어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교각사료 아니냐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문무일 총장의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경 모두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듯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보경찰의 정보 독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충분한 토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패스트트랙을 해서가 아니라 있었고 저는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문제 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토론해서 반영할 겁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경 갈등 고조, 문무일 내일 조기 귀국입니다. 네, 자 문무일 총장 이제 내일 귀국하면은 이제 며칠 동안 메시지를 또 내겠죠. 연휴이긴 하지만 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 수장인 문무일 총장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어제 그저께 좀 파장과 함께 다뤄봤잖아요.
자, 문 총장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일 귀국은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해외 출장 중에 이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일단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요. 닷새 일찍 그러니까 내일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많이 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닷새면. 귀국한 이후에는 검찰 고위 간부들과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총장이 이제 입장을 낼 때는요, 뭐 사실상 사퇴까지 염두에 뒀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항명성 입장을 낼 때는 자연스럽게 사퇴까지 이어졌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제 최 반장이 그 사례도 얘기했지만요. 근데 아까 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아까 좀 취재를 해봤잖아요. 청와대나 뭐 여당 쪽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분위기가 좀 과거하고는 다르다면서요? 네, 특히 지금 검찰 내부 기류를 좀 봐야 하는데요. 이 문 총장이 입장 표명을 한 전후로 해서 일선 검사들도 이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뭐 관련 글들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문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총장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임기가 두세 달밖에 남지 않기도 했고 또 차기 총장 후보가 뭐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는 거죠. 네, 뭐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문 총장의 그 뭐 거취에 대해서는 일단 뭐 좀 그냥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류가 많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건 아니죠? 네, 문 총장 뭐 귀국하면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한 언론이 문 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이 문 총장은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단지 뭐 허허허 이렇게 웃음만 내비쳤다고 합니다. 즉답은 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검 관계자는 거취 표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어제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이제 검찰총장 입장 다음 날 경찰이 이제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이제 다시 불거진 그런 모양새인데 아까 이제 신 반장 발제 때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뭐 딱 어느 편을 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경찰 쪽 논리에 약간의 좀 무게중심을 실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상기 장관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념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 또 경찰 측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장관은 또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권 반응을 전반적으로 짚어봤잖아요. 그 뭐 정치권에선 비판 목소리가 일단 많이 나왔는데 뭐 근거는 또 다 다르죠, 서로 주장의 근거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거세게 비판하는 쪽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야3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입니다.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요, 이 문 총장 발언을 개념 없는 언행, 기득권을 포기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이 정부 여당 대 검찰 간의 이런 갈등으로 이 사태를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이 사개특위위원장도 이미 뭐 우리는 반발을 예상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는 절차 자체를 이 검찰이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이렇게 검찰도 정부의 조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하는 등의 그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이유죠.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야 반발하면 뭐하냐, 버스 다 떠났는데 한마디로 뒷북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문 총장의 비판은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얼마나 이 논란이 되는 사안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반대했구나.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절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 계약 중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이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을 촉진시켰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 부분은 이제 문제 삼고 있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내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에 관한 비판이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리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회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냈는데 그 답정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했죠. 네,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이제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할 수도 없다. 또 이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찰 이후에서 얼마든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할 것,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를 보인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특유의 이 선한 척하는 표정 뒤에 저렇게 모진 마음이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압권은 정파에 따라 편히 갈리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이다. 이 말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꺼울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선 적폐청산 후 타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사안을 무자르듯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청산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설명을 했고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과 공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 이걸 적폐청산이 안 되면 타협은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적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해야 되죠. 네, 문무일 총장 또 내일 오니까요. 수사권 조정 갈등 고조, 문무일 내일 귀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었죠. 오늘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당원들에게 징계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특히 이들 당원이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개파 패권주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바른미래당 전 현직 지역위원장들 국회 모였습니다. 딱 두 가지 요구사항 반복해서 외치더군요. 하나는 손학규, 김관영 사퇴하라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였을까요? 이렇게요. 안철수, 유승민은 등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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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 열받는 건 당연지사 중징계 예고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을 흔들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개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손 대표와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김관영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만 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 의원이 어제 한 대학 강연에서 했던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죠. 자유한국당이 진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개혁 보수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 저는 뭐 오늘이라도 당장 합칠 수 있고요. 자, 김관영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지금 한국당에 무슨 이상한 신호 보내는 거 아니야? 떡밥 던지는 거 아니야? 느낌 영 이상한데? 비판합니다. 이렇게요. 그 말을 받는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바른미래당 정치적으로는 분당됐다는 얘기 제가 어제도 해드렸죠. 같은 당 의원들끼리 대놓고 막 이렇게 저격 중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지난 월요일 최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장에 저렇게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최 의원을 끄집어내려고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이 민주당 의총장 앞에 저렇게 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최이배 의원 임명을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당의 사개특위 의원이 여기 좀 숨었어요. 근데 창피하니까 나오라고 해주세요. 선배님. 자, 남의 당 의총장에서 넌 남의 당 의총장 숨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최이배 의원도 오늘 받아쳤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 거기까지 찾아와서 최이배를 외치는 지상욱 의원님이야말로 더 창피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자,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토대장정 또 의원들의 이 삭발식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대회였는데요. 이 행사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최근 금강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환경부의 평가위원회 결정에 맞선 집회였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정말 반가운 얼굴들 많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진짜 외부 행사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렇게 왔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도 좀 보죠. 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저렇게 보신 것처럼 정진석 또 이은재 의원님 또 뭐 여럿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니까 좌중에 환호성이 확 하고 들려온 거죠. 누굴까요? 바로 옷을 지치 못하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하지 않고 저희는 이 물이 아니고. 자, 이은재 의원님이 아주 그냥 뭐 이현주 화이팅 하는 뭐 무척 반겨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앉은 이현주 의원 모습. 뭐랄까 이제 뭐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생각이네요. 자, 그런데 어제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다름 아닌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자, 김무성 의원 이런 보수 진영 대중 집회 참석한 거 글쎄요, 탄핵 정국 이후 상당히 오랜만인 걸로 아는데 역시 현장에 모인 사람들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아직도 이렇게 나서면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란스러움을 의식했는지 김무성 의원 청와대를 향해서 큰 거 한 방을 날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였겠지만 표현이 좀 많이 과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자, 김 의원 측은 SNS에 이 연설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 또 글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청와대 폭파 그 부분은 이렇게 빠져 있더군요. 김 의원 본인도 너무 셌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예, 지난 주말 한국당의 2차 광화문 집회 소개해드리면서 이 한선교 사무총장이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소개를 해드렸었죠. 우리 배현진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저 역시도 뭐 예쁘다, 미인이다 이런 외모평 요즘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 민주당에서도 그날 한성규 총장 발언을 놓고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논평이 있었나 봅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배현진 당협위원장 SNS에 글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요. 더불어당에서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걱정하셨던가요? 한성규 총장님은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MBC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저도 기분 안 나쁜데 웬 오지랖 사절합니다. 배현진 위원장 반응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성규 총장의 발언 자체는 옛날이라면 모를까 요즘에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사실이기도 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 강보 해체 반대 범국민대회, 아까 이제 김무성 의원의 발언도 들어봤잖아요. 그 양반장 얘기대로 어제 뭐 삭발식도 있었고 또 경부선 타고 쭉 내려가면서 또 집회도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뭐 아주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이제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의 프로젝트여서인지 몰라도 친박계 인사들보다는 친박계 인사들은 뭐 거의 못 본 것 같고 MB 정부 때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뭐 면면을 보면 이재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김무성, 뭐 정진석, 주호영, 또 권성동, 안상수 의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전 대표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된 건데요. 이명박 정부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이 바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홍수를 막은 것이었다라면서 국가 100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 이런 발언인데 글쎄요, 뭐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과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아까 이제 양반장 얘기대로 SNS에서 그 부분을 뺐다면은 본인도 좀 과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추론은 가능하네요. 사실 뭐 그 부분을 빼고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아까도 영상 보셨겠지만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에는 원본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 진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입니다. 특히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라는 청원을 저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연단에 올랐을 때 이 배신자라는 비난과 야유가 나오자 이 즉흥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좀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일종의 말실수가 튀어나온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0년 서울해범 당시,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당시 작성했던 진술서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 의원이 그 유시민 이사장이 동지들을 밀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심 의원이 이를 재반박하는 그런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만 봐요. 얘기를 안 하고. 말씀드리려고. 먼저 이 배경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심재철 의원은 1980년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또 유 이사장은 총학생회 대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지난달 20일 유시민 이사장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당시 경찰에 붙잡혀서 진술서를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송 이후 이 심재철 의원이 유 이사장의 90쪽짜리 자필 진술서가 다른 민주화 인사 77명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됐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바람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입장을 내놓질 않다가 지난 1일 날 그 본인의 알릴레오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난 동지를 팔지 않았다, 조직을 지켰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당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배가 됐는데 자신의 진술서에는 단 한 명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유시민 진술서가 뭐 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서 손해를 봤다라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진술서가 만약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그것은 심재철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진술서로 증거로 냈을 거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된 부분은 심재철 의원이 먼저 진술했던 거고 본인은 그걸 토대로 다시 썼던 것뿐이다. 뭐 그런 논리네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요, 이 자신을 밀고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도 밝혔습니다.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아서 심 의원이 복무 중인 부대로 면회를 갔을 만큼 형제처럼 가까웠다. 심 의원도 이제 이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그 방송 내용을 다시 반박했죠. 네,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유시민은 학생 운동권 상세 지도와 같았던 그의 진술서에서 총학생회장단이나 또 학생 지도부 외 복학생 등 여러 여타 관련자와 이 사적 대화까지 상세하게 진술을 해서 이 초기 수사 초기에 심군부의 눈과 귀를 밝혀준 셈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김대중과 학생 시위 지도부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찾던 신군부가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단서가 됐다라고도 했는데요. 또 그의 진술 탓인지 1980년 6월 11일자 유시민 진술서에 언급된 77명 중 미체포자 18명이 6월 17일에 지명수배가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반박 재반박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유시민 이사장의 재반박은 없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은 한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요. 제가 설명할 책임을 느끼는 문제는 다 이야기했다. 논쟁할 가치도 없고 논쟁할 의사도 없다면서 애쓰는 심 의원이 안쓰러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 누가 옳든 그르든 간에 어두운 시절, 어두운 역사의 한 비극이다 이런 또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죠. 서울대병원에서 심혈관계 시술을 마치고 어제 퇴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미자 의원을 생명의 은인으로 모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자, 일단 이 박인숙 의원부터 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아신장과 전공의 출신입니다. 이 박인숙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이 문희상 의장의 이 스텐트 시술이 자신의 전공 분야였던 셈인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요. 자, 근데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요. 네. 이 박인숙 의원이 자, 문희상 의장이 받은 시술은 이 대동맥 판막에 인공 판막을 넣은 것인데 이 판막의 경우는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문희상 의장이 이미자 의원 때문에 판막 문제를 발견해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희상 의장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이미자 의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자 의원과의 문제로 병원에 가면서 뭐 일종의 급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이네요. 예, 박인숙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이미자 의원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고맙다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국회 대변인이 나서서 이미자 의원을 자해공갈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 걸 보고 자신은 손이 떨리고 속이 떨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바른미래당 사태가 뭐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지도부 사퇴 요구에 손학규 해당 행위 징계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틀째 전국 순회 국민보고대회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경부선을 따라서 순회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호남선을 타고 광주와 전주 등을 찾았죠. 오늘 광주 집회에서는 5.18 관련 단체 등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물세례 장면도 저희가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반장 발제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이동 공선입니다. 경부선 따라 이른바 전국 순회 국민보고대회를 가진 한국당. 자, 오늘은요, 광주와 전주 그리고 서울 용산까지 호남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광주 집회 5.18 단체와 또 시민단체 등의 거센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집회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고요. 우선 어제 집회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역에서 첫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
자, 이 전체를 찍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지지자들과 일반 시민들 자 있었겠습니다만 한국당 의원들,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 취재진을 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서울역에 이어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파가 늘어났습니다. 자, 인파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폭력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원들, 국회의원, 보좌관 두드려 패고 짓밟고 뼈부터 튀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할 법이 지금 경제 살리는 법입니까? 도대체 제 몸이 부서지고 제가 죽음에 이르날지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그 길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여러분들 정말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신헌법 이후에 독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개발을 위한 독재가 있었다면 지금 좌파 독재는 망국으로 가는 독재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황교안 대표의 발언, 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정의 가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최이배 의원실에서의 상황이나 의원가 사무실 앞에서의 대치 상황 등등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대구 집회에서 70년대 개발을 위한 독재였고 또 현재는 망국으로 가는 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970년대 군사정권의 독재 정치를 개발을 위한 독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글쎄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치 개발을 위한 독재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입니까? 5.18 망언, 반민특위 망언에 이은 군사독재 망언이며 망언 3종 세트의 결정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호남선을 탔습니다. 광주 송정역을 시작으로 전주역, 서울 용산역까지 전국 순회 이어갔는데요. 광주 송정역 집회 사람이 꽤 많네요. 자, 집회 참가자들 피켓도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스탑 이런 문구도 자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잠깐 뒤에 있는 피켓 대부분이 황교안 사태, 황교안 감옥으로. 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황교안 대표 이 상황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자, 광주가 고향인 신부라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말씀 드리고자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켜내고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행사는 급히 마무리가 되고 황교안 대표 역사 안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이동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경찰, 한국당 관계자들 서로 뒤엉키면서 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무실로 들어간 황교안 대표, 자 상황이 정리된 후에 다음 일정을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CBS 여기 방송이 여기 지사입니까? 서울에서. JTBC도 서울에서 원비를 가져가시고 지역 간에 갈등하시듯이 여기서 저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한국당이 장애를 돌고 있을 때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은 오늘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사회투쟁 등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어깃장 정치,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네, 국회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봅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자, 영국 정부가 새 국방부 장관으로 페니 모돈트 국제개발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모돈트 장관은요, 해군 예비역 출신으로 국방부 부장관직을 거쳐서 국제개발부 장관으로 일해왔는데요. 자, 이번에 영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Huge privilege to be back at the Ministry of Defence and to be asked to work with the best armed forces in the world.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getting on with the job. 자, 이 모돈트 장관 임명으로 유럽 주요국 모두 국방부 장관을 여성이 맡게 됐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2번 연속 여성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고요. 독일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폰 데어 라이넨 장관이 5년 넘게 국방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여성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성 국방부 장관은 없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관련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맞죠. 아니 보니까 남미의 나라가 정확하게 기억난 건 아닌데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이 남녀 동수 내각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여성을 랍죠. 아니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이제 항상 뭐 인재가 없다 그러지만 기회를 안 주니까. 네, 아직 국방부 장관은 없었습니다만 여성 최초 국토교통부 장관, 또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 보훈처장 모두 현 정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여성 최초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바른미래당 하트경 의원도 지난해 국방장관이 바뀐다면 남성이 아닌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 발탁되는 파격을 보고 싶다면서 여성 국방장관의 등장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호남선 따라 장애 집회, 여야 사당 오늘도 국회 복귀 촉구. 네, 자유한국당 집회 소식 아까 제 집중 발제 때도 나왔지만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 반장, 그 광주 집회는요 거의 파행 수준이었네요. 예, 뭐 앞서 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네, 시작부터 이 집회 뭐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광주 송정역 광장 무대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규탄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 지역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이 광장 무대에서 항의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결국 한국당 집회는 광장 앞에 인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관계자들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항의 구호도 점점 커졌던 거죠. 자, 결국 집회는 서둘러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 황교안 대표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 또 경찰, 취재진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물세례도 있었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후 겨우 빠져나와서 영무실에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는데 일단 열차편을 이용해서 전주로 그 다음에 이동을 했습니다. 아, 전주로 이동했어요? 그 전주에서는 분위기 어땠습니까? 취재된 게 있어요? 네, 이 전주에서는요, 이 5.18 전주역 집회에서도 5.18 망언 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문구가 담긴 피켓 시위가 있긴 했지만 광주에서보다는 그래도 이 차분한 분위기로 집회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문재인 정권의 측근들이 잘못했을 때 잡아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공수처로 지켜주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집회 이후 전주 역사 안으로 이동을 해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자, 한국당은 또 예고한 대로 내일 세 번째 광화문 광장 장애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요, 전국을 돌면서 대국민 홍보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와 전주 이제 항의 집회, 항의 피켓이 계속 등장을 했고요. 그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당의 징계 수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왜 웃어요, 최 반장? 솜망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렇고요. 자, 어제 부산이랑 대구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죠. 네, 이 서울역 행사는 어제도 그렇고 앞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과 한국당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인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보였는데요. 서울역 광장 집회 후에는 이 역사 안에서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보면서 뭐 반가워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뭐 일부는 자리를 피하는 시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이렇게 경부선을 따라 내려갈수록 집회 참석 인파도 많아지고 또 호응도 역시 뭐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마지막 부산 집회는 도시민 서면에서 진행을 했는데 마치 황교안 대표의 대선 출정식 같은 뭐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민주당 소식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내년 총선 공천 규정을 확정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천 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고요. 또 청년과 장애인 그리고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천 심사 때 가산 범위를 현행 10%에서 20%에서 최대 25%까지로 높였습니다. 자, 반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에서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이 감산점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대폭 강화했는데요. 자, 이는 현역 지자체 단체장이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또 이에 따른 당의 이미지 실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민주당이 설명했습니다. 또 경선 불복이나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산점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앞서 잠깐 알려진 바도 있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단수 후보로 등록한 경우나 또 경선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역 의원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자,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 구성하는 이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데 또 이 후보의 자격, 도덕성 기준도 손질을 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유치원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면서요? 네, 뭐 이틀 뒤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찾은 건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에 문을 연 이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이 구암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서 유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을 찾은 건 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비중은 3분의 1 가량으로 낮다면서 점차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이 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급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 의지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적극 협의해서 상임위 의결 기간부터 단축시키고 이를 이른 시일 내에 유치원 3법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은 당분간 매주 금요일에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황교안 광주서 물세례, 내일은 광화문 집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공지하면요. 다음 주 월요일 6일에는 정치부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만 출근하는데 뉴스룸에서 다양한 소식 전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귀국한다는 얘기를 했죠. 돌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가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해서 다음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경부선, 오늘은 호남선을 타고 전국 순회 집회를 가졌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제목에도 잡혔지만 내일은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장외 집회를 엽니다. 내일도 정부 비판 발언 수위 아주 높을 걸로 판단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문 대통령이 전국 각계각층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화요일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를 돌아보는 2주년 정책 컨퍼런스 등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화요일 회의 때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쉬어요. 나올 필요 없어요.